자, 오늘은 서사갈래 중에서 고전소설 배울 거예요. 우리 그동안 운문문학 쭉 배웠었죠. 고전시 배웠었고 오늘은 고전소설이요. 중간에 설화가 있었는데 그거 건너뛰고 고전소설 88쪽 88쪽으로 건너뛸게요. 우리가 시조랑 가사가 중요하다고 했잖아. 그래서 그거 중요한 거 먼저 하고 넘어왔거든요. 일단 요거 먼저 하고 볼게요. 고전소설 배울 건데, 고전소설은 우리가 모의고사에서 항상 맞닥뜨리는 그 녀석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전소설에서 어려운 게 왜 어려워요? 그거 보면. 내용이 어려워? 내용은 안 어려워. 뭐가 어려워? 단어가, 그치. 말이 어렵고 단어가 어렵고 지금 우리가 쓰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되게 이해하기가 힘들잖아. 그래서 항상 거기서 이해가 잘 되는 날은 그 지문이 잘 맞고 안 되는 날은 그 지문이 전멸하는 그런 우리에게 되게 안 좋은 결과를 주기도 하는 녀석이 바로 고전소설이에요. 근데 너무 어려워하지 말고 보자 이거야. 고전소설이라는 건 말 그대로 소설이죠. 소설인데 그 옛날 사람들이 생각했던 재밌다고 생각했던 이야기들을 적은 게 고전소설이겠죠. 볼게요. 고전소설이란 조선 전기에서 개화기까지.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거는 고전소설이라고는 안 해요. 그 뭐라고 할까? 그런 것들을? 밑에 있죠. 여기 밑에 보면은요. 이전에 지금 살짝 안 보이는데 이전에 설화, 폐가문학 이런 것들, 이런 서사 갈래가 있긴 했는데 소설이라고, 고전소설이라고 할 것들은 언제부터? 조선 전기부터 지어졌다. 그걸 우리는 고전소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소설의 구성을 잘 갖춘 아이들이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전소설은 조선 전기에서 언제까지? 개화기 이전까지. 쌤이 그때도 조선 전기 문학이랑 조선 후기 문학, 가사, 시조 이렇게 나눌 때 이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오늘까지는 전기야, 내일부터는 후기야 이렇게 안 한다 그랬지? 마찬가지요. 고전소설이랑 뒤에 그 근대소설, 현대소설도 갈래가 딱 그 날짜로 나눠지는 게 아니라 그 무렵에 중간에 당연히 과도기적인 내용을 갖춘 소설도 있겠죠. 그래서 조선 전기에서 개화기 이전까지의 소설을 말한다. 대체적으로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시기로 나누는 게 더 정확할까? 아니면 내용적으로 나누는 게 더 정확할까? 내용이 고전소설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과 그다음에 근대소설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전소설이라고 하면은 어떤 거야? 인물의 성격이 뭐 좀 전형적인 인물이 나타나고 선과 악이 딱 대립돼 있고 이런 게 고전소설이에요. 근데 근대소설로 가면은 뭐가 바뀌어요? 인물의 성격이나 인물의 모습들이 좀 더 입체적으로 바뀌지. 인물이 중간에 변화하기도 하고 성격이. 그리고 선과 악이 딱 나눠져 있다기보다는 개인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그런 소설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근대소설, 현대소설의 모습이지. 그래서 이렇게 날짜로 딱 나누는 것보다는 당연히 내용적으로 나누겠죠. 고전소설인지 그 뒤에 있는 근대소설, 현대소설인지는. 이해돼요? 그래서 보면은 고전소설은 얘기했어요. 전기에서 개화기 이전까지 소설을 말하는데 보통 가보개혁 1894년 이전까지의 소설을 고전소설이라고 한다. 하지만 그 날짜, 그 연도로 나누지는 않는다라고요. 내용적인 측면으로 보겠습니다. 라는 거야. 자, 소설 이전에 있었던 서사 갈래 문학이 설화, 그다음 폐관문학, 가전체 같은 게 있었는데 설화는요? 설화는 뭐야?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던 이야기지. 어떤 거요? 어디 뭐 우리 왕이 태어날 때 어디 뭐 아래서 태어났다더라 뭐 이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런 게 설화. 그다음에 폐관문학은 이건 좀 처음 들어봤을 거야. 폐관문학 그럴까봐 옆에 나와 있죠. 자, 폐관이 뭐야? 폐관이 옛날 중국에서 뭐 하던 사람? 자, 읽어볼까요? 거리의 소문을 모아서 기록하던 벼슬의 이름을 폐관이라고 해요. 그럼 이 폐관들이 모아놓은 그런 거리의 소문, 거리에서 떠도는 이야기들을 뭘로? 그걸 글로 기록한 걸 뭐라고 한다? 폐관문학이라고 한다. 이걸 그대로 갖다 온 게 아니라 그거에다가 약간 이렇게 조금 양념을 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걸 폐관문학이라고 해요. 소설의 전신이라고 보면 됩니다. 옛날 설화나 폐관문학 그리고 가전체라는 건 가전체는요. 뭐 예를 들어서 술, 그다음 뭐 종이, 나무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인 것처럼 의인화를 하는데 그것들을 되게 높여가지고 전기문 형식으로 적은 거야. 위인전처럼 그렇게 적은 걸 가전체 소설이라고 해요. 나중에 나올 때 볼게요.
가전체 등의 전통을 바탕으로, 그러니까 이전에, 소설 이전에 있었던 서사 갈래의 문학들을 바탕으로 중국 소설의 영향을 받아 생겨난 산문 문학의 한 갈래가 바로 고전 소설이다라고요. 우리는 처음에 소설이 만들어질 때 중국 문학의, 중국 소설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옛날 소설들은 배경이 우리나라 사람이 쓴 소설임에도 불구하고 배경이 어디인 게 많았어? 중국인 게 많았어요. 보면은 여기 볼게요. 자, 특징이요. 인물의 성격은 아까 얘기했어. 평면적이고 전형적이야. 무슨 말이에요? 인물이 잘 안 변한다는 거야. 착한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착해. 나쁜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빠. 대립하는 구조가 되게 많고요. 그리고 하나 더. 착한 사람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도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도 나쁜 사람. 딱 이렇게 갈려있는 그런 경우가 많다. 그다음 제자가인형의 인물이 등장한다. 오늘은요. 좀 모르는 단어들이 많이 나올 거야. 그래서 하나하나 통역해주면서 볼게요. 제자가인도 나와 있나요? 나와 있네. 밑에 나와 있어요. 오른쪽 밑에 여기는 안 보여요? 뭐라고 돼 있어? 재주 있는 남자와 아름다운 여자. 그러니까 일반 평범한 사람이 나오는 게 아니라 되게 어떤 사람? 비범한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 평범하지 않은 비범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한다. 이런 사람들이 주인공인 경우가 많다. 사건은요, 비일상적이고 비현실적인 사건. 그러니까 지금도 소설이요. 우리가 흔히 지금 이렇게 있는 우리가 학원 갔다가 집에 갔다가 밥 먹고 학원 갔다가 이런 얘기만 계속 있으면 소설이 재미가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재미없죠. 소설에는 뭐가 나타나야 돼? 뭔가 좀 특별한 사건이 발생을 해야 되죠. 그 사건이 발생을 하면서 갈등을 일으키고 갈등 때문에 사건이 발생하고 이런 게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에게 재미를 주는 거잖아. 마찬가지야. 그런데 이 고전소설은 우리는 지금 우리 현대소설에서 나타나는 사건은 그래, 좀 특별한 사건이라고 해도 좀 이상하거나 신기한 사건은 아니지. 그냥 좀 특별한 사건일 뿐이지. 근데 옛날 고전소설의 사건은 어땠다고? 비일상적이고 비현실적이야. 그러니까 갑자기 내가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내가 교통사고를 당했어. 이건 현대소설이야. 근데 길을 가고 있는데 저기에서 구름을 타고 신선이 내려왔어. 이게 무슨 소설이야? 고전소설이야. 차이 되죠? 이해되죠? 비일상적이고 비현실적인 사건, 근데 전기적 요소는요, 이게 위인전의 전기가 아니야. 전기적 요소라는 건 옆에 나와 있긴 해요. 뭐라요? 대체로 귀신과 인연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기이하고 신기한 일이에요. 기이하고 신기해서 후대에 전할 만한 것이라는 뜻이야. 전기적이라는 말을 좀 알아두고요. 그래서 요게 이 말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 전기적 요소. 너네 지금 모의고사 풀 때도 전기적 요소, 전기성 이런 말 좀 나왔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문제 푸는데 별 무리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전기적 요소라는 말이 나오면 위인전 그거 아니고요. 전기문 아니고요. 기이하고 신기해서 전할 만한 것, 좀 남겨둘 만한 것이란 뜻이에요. 이런 게 많이 나타나면 사건이 필연적이 아니라 우연적이다라는 건, 그러니까 개연성이 좀 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현대소설이든 드라마든, 드라마에서도 갑자기 우연히 계속 누굴 만나가지고 사건이 일어나면, 그러니까 이건 억까다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마찬가지야. 옛날 소설은요, 그랬다는 거예요. 갑자기 누가 나타나서 그 일이 일어나. 갑자기. 이 개연성이 없어. 근데 현대소설이나 드라마는 좀 이렇게 개연성을 중간중간에 뭐 곡선을 좀 깔아놓죠. 그러니까 그런 차이점.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죠. 구성은요, 대부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개가 되고 일대기적 구성을 취하는데 일대기적 구성이라는 건 누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래서 주로 누구의 일대기? 영웅의 일대기. 그래서 이게 영웅소설의 일대기로 많이 나타납니다. 난 배경, 아까 얘기했어요. 주로 양반소설은 중국을 배경으로 하고, 중국이요. 평민소설은 우리나라를 배경으로 하는데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 주로 그렇다. 그래서 우리나라 소설이지만 배경이 중국인 것도 많다. 권선징악. 착한 사람은 착한 사람은 상을 받고 나쁜 사람은 벌을 받는 권선징악적 주제가 주를 이룬다. 이게 지금 이거 하나하나 이렇게 길게 볼 거까진 없지만요. 또 좀 보고 갈게요. 조선 전기에는 한문소설이 많이 쓰여있고 당연히 조선 후기에는 무슨 소설? 국문소설이 많이 쓰였어요. 마찬가지 조선 전기와 후기로 나눌 때 조선 전기에서 후기로 가면서 시조, 가사랑 마찬가지로 작자층이 어떻게 됐었겠어요? 확대가 됐겠지. 그러니까 평민들이 후기에는 참여했다. 전체적인 우리나라 조선 전기와 후기 문학 전체가 그래요. 후기로 갈수록 평민들이 참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선 전기 한문으로 지어진 소설이야. 그 대표적인 최초의 소설이 김시습의 금오신화입니다. 금오신화라는 소설이 있는 게 아니라 금오신화는요, 요것들을 묶어서 소설집으로 낸 거야. 김시습 누군지 알아요? 글 되게 잘 쓴 사람인데 누군지 알아요? 응? 생육신이에요. 김시습이. 알아요? 사육신 알아? 사육신? 계유정난 때 세조가 조카 단군을 쫓아내고 자기가 왕위에 올랐을 때 단종 보기를 꾀하다가 추진하다가 죽은 사람들 6명을 사육신이라고 하잖아. 그리고 살았지만 그냥 난 여기 벼슬에 뜻이 없어. 세조 밑에서는 일을 못해 하고서 저기 은거에서 살아갔던 사람들을 생육신이라고 해요. 그 중에 한 명이 김시습이에요. 그래서 김시습의 금오신화 속 작품들은 어떤 특징들이 좀 있냐면, 자, 여기도 봐봐. 일단 제일 눈에 띄는 작품 특징이 뭐예요? 여기 보면 현실성이 1도 없죠. 귀신이랑 사랑을 하고, 죽은 처녀랑 사랑을 하고, 선녀랑 사랑을 하고, 염라대왕이랑 얘기를 하고, 용왕이랑 만나고. 현실성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 더. 요런 내용은 지금 죽음을 초월한 사랑, 한 사람이랑 계속해서 의리를 지켜 사랑한다. 이런 내용이 되게 많아. 그래서 김시습의 이 금오신화에서는요, 의리를 지키는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게 누구에 대한 의리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김시습의 삶을 돌아봤을 때, 단종에 대한 의리다. 단종에 대한 충성이다. 그래서 중간에 갈아타거나 뭐 다른 사람 만나거나 그러지 않아. 누가 죽었어. 사랑하던 사람이 죽어도 그 사람만 보고 있다가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사랑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다시 돌아가게 됐어. 그러면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다. 뭐 이런 내용이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소설, 한문 소설, 한글 아니고 한문 소설은 김시습의 금오신화다. 그래서 있잖아. 만북사적폭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잖아. 그러면 우리는 오히려 읽기가 쉬워요. 왜? 무슨 소설이니까? 한문 소설이니까. 너네한테 모의고사 문제 한문으로 내진 않잖아요. 어떻게 내요? 바꿔주지. 그지? 그러면 너네가 읽기 쉽게 바꿔서 잘 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 풀기는 훨씬 쉬워. 근데 문제는 여기 아래에 있는 국문소설들. 여기에는 좀 알아보기 힘든 어휘들이 많이 나오니까 좀 고전소설에 자주 나오는 어휘, 고전시가, 그러니까 고전문학에 자주 나오는 어휘들은 우리가 꼭 알아두자라고 얘기를 했었죠. 여기 보면은 주로 한문 문어체를 구사하고 작품에 한시, 한자로 된 시를 삽입하는 경우가 많다. 초현실적인 내용, 현실적이지 않은 내용을 다루며 사물을 극도로 미화하는 경향이 있다. 전기의 소설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내용은 하나하나는 안 볼게요. 하나하나 보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조선 후기에 한글로 지어진 국문소설은 한글 창제 이후에 지어진 소설이고 최초의 한글 소설은 뭐다? 허균의 홍길동전이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규원가 지은 사람 누구였죠? 허난설원. 허난설원의 누구? 허균은 동생. 이 허씨 집안이 되게 글을 잘 썼어요. 특징, 대부분 권선징악적 주제를 다루고 있긴 하는데, 자, 여권의 신장. 여권이 뭐야? 여자의 권리죠. 여자 권리가 신장이 됐고, 아직 유교 문화권이긴 하지만 그래도 조선 전기에 비해서는 좀 올라갔어요. 그래서 인간이 평등해, 그리고 자유, 연애 등의 주제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행복한 결말을 맺는 경우, 그리고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자, 이 두 가지. 조선 후기로 가면서, 자, 보세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은 조선 후기로, 조선 전기와 후기를 나눠주는 중요한 사건이잖아. 그래서 이 사건 이후 서민의식이 성장되면서 산문문학이 발달해. 누가 작사층에 합류됐다? 서민, 평민도 작자층에 합류됐다. 그래서 작자 미상으로 전해지는 작품들은 평민들의 작품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물론 글을 잘 쓰지만 자기가 쓴 걸 알려지는 게 싫었던 어떤 양반이 작자를 안 밝히고 썼을 가능성도 있지. 그치? 그렇지만 어쨌든 평민들도 작자층에 합류가 됐다. 자, 종류요. 자, 우리가 오늘 배울 작품은 박시전이야. 그 박시전이 바로 여기에 속합니다. 작자 미상이고요, 역시. 작자가 알려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미상이라는 사람이 지은 게 아니라. 그래서 영웅 군담 소설. 자, 영웅이 나타나서 군담. 자, 군담이란 말이 나왔다. 그러면 이건 전쟁에 참가, 전쟁하는 이야기예요. 라는 거야. 그래서 영웅이 나타나서 전쟁에서 이기는 이야기를 나타내요.
말해요. 주인공이 이겨야 되겠지. 자,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에 많이 창작이 돼서 전쟁을 겪고 나니까 이 전쟁에서 이겼던 이야기. 근데 우리가 사실 병자호란에서 이겼니, 졌니? 졌죠. 되게 굴욕적으로 항복하고 막 그랬잖아. 그게 너무 서러워서 문학에서라도 좀 우리가 청나라한테 이기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드러냈다. 여기 있죠. 그래서 비범한 능력을 지닌 인물이 전쟁에서 활약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전란의 피해와 훼손된 민족의 자존심을 뭐를 통해서 문학적 상상을 통해 회복하려는 의도. 자, 이 영웅 군담 소설이 창작된 의도는 좀 챙겨두자. 우리가 전쟁을 겪으면서 너무 힘들었고 피폐해졌고 너무 많이 힘들었고 막 다 잡혀가기도 하고 그랬잖아. 그래서 그때 이 민족의 자존심을 문학적으로 회복하려는 노력이었다. 자, 중국을 무대로 하고 몰락한 양반이와 평민을 주인공으로 삼아서 그들의 출세 과정을 다루면서 자 보세요. 가공적 영웅을 허구한 창작 군담 소설과 역사적 사건을 제재로 하여 그러니까 아예 다 허구로 만들어낸 이야기를 창작 군담 소설이라고 해. 허구예요. 그다음 여기는 역사적 사실이 있어. 근데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뭐 인물만 끌어오든지 아니면 사건, 전쟁 자체만 끌어오든지 해서 사건을 바탕으로 하여 이런 역사적 인물을 소설화한 역사 군담 소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창작 군담 소설이랑 역사 군담 소설. 그럼 우리가 지금 여기 있다 이것부터 볼게요. 역사 군담 소설은 임경업이라는 실존 인물을 주인공으로 했는데 그 인물의 실제 삶과 이 소설에서 나오는 그 모습이 같을까? 그렇진 않아요. 그 인물의 그런 배경 정도만 가지고 왔지 완전히 똑같이 가진 않았다. 유충열전 같은 건 이건 진짜 창작 군담 소설이에요. 그럼 우리의 박씨라는 진짜 인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몰라. 없어. 그래서 이 사람 허구야. 허구 인물이야. 근데 뭐를 가져왔어? 모르지. 그치? 병자호란. 병자호란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그 배경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거는 창작 군담 소설이 아니라 역사 군담 소설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따 배우면서 볼 거고요. 자, 가정 가문 소설은 가정이야. 가정에서 봉건적인 가정 질서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갈등. 자, 처척 간의 갈등. 처와 척 누구예요? 본처와 둘째 부인. 여기 사시남정기 알죠? 우리 2학년 친구들 많이 배웠던 걸로 아는데 사시남정기 사씨와 누구? 교씨. 사씨와 교씨의 갈등. 처인 사씨와 못된 첩 교씨. 아주 질이 나쁜 교씨. 둘의 갈등. 뭐 안 적어도 괜찮지 않을까요? 교씨가 너무. 그리고 가족 구성원 간의 갈등. 그래서 뭐야? 장화홍련전은 알아요? 내용 뭔지? 장화랑 홍련이라는 자매가 있었는데 누가 들어왔어? 아빠가 새로 장가를 가서 엄마가 죽고 누가 들어왔어? 계모가 들어왔어. 계모가 와가지고 누구를 괴롭혀? 장화홍련을 괴롭히는 이야기. 그래서 가정 내에서의 갈등 그리고 계모 학대 같은 가족 구성원 간의 갈등이 드러나는 가정소설 정도만 알아둘게요. 애정소설은요. 남녀 간의 사랑을 다룬 소설이다. 그래서 애정을 실현하기 위해 여러 가지 장애를 극복하면서 결국은 사랑을 이루었어 라는 내용이 많은데 그 과정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타난다? 사회 부조리를 비판하는 비판하는 내용이 나타난다. 되죠? 그래서 그냥 단순한 여자 남자 사랑 얘기보다는 그 중간에 여러 가지 여자들이 뭐 차별받는 그런 상황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사회 부조리를 비판하는 비판하는 내용이 나타난다. 역할도 한다. 자, 몽자류, 몽유롭게는요. 자, 다 뭐예요? 꿈입니다. 꿈. 몽이 들어갔다? 꿈이야. 우리 지난 주간파피에 나왔던 구운몽 기억나요? 바로 어제 그전날 풀었잖아요. 자, 구운몽이 바로 이 몽자류 소설의 대표인데, 자, 몽자류랑 몽유롭게를 두 개를 이렇게 나눠 넣어가지고 얘기만 할게요. 둘 다 꿈의 이야기를 다뤘다라는 점에서는 똑같아. 근데 뭐가 다르냐? 몽자류는 꿈은 헛된 곳이야. 꿈에서 이뤄봐라. 그냥 일장춘몽, 여기 덧없는 인생이야. 라고 생각해서 지금 현실에 충실하게 살자라고 얘기하는 게 몽자류 소설이야. 하지만 몽유롭게는 꿈과 현실을 어떻게 생각해? 같은 세계로 봐서
꿈을 통해 현실을 비판하는 내용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봤던 김만중의 구운몽은 여기 속해요. 천상계에 있던 성진이 팔선녀랑 놀다가 쫓겨나서 그 양소유가 된 거야. 그래서 양소유로 태어나서 거기서 8명의 부인을 거느리고 진짜 남부럽지 않게 잘 살았어. 그 내용이 쭉 나와요. 그렇게 살았는데 살았던 내용들이 어때? 뭐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남부럽지 않게 놀고 즐기고 좋은 사람들 만나고 살았지만 이게 전부 다 덧없다. 별거 없구나라는 인생 무상을 깨닫고 다시 어디로 돌아간다? 원래 살던 하늘나라로 돌아간다. 알고 봤더니 우리가 살던 이게 전부 다 꿈이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서 원래 그 성진 불교 수양하던 사람이거든. 그래서 이 사람으로 돌아가서 그냥 잘 산다. 계속 하던 수양 잘 하면서 산다. 이런 내용이에요. 어쨌든 구운몽의 내용은 뭐예요? 꿈은 어떤 거다? 헛된 세계다. 자, 그냥 좀 우리가 굳이 여기에 집착하지 않아도 될 내용을 꿈에다가 집어넣어 놓고 야 봐라 인생 이렇게 덧없다. 인생 무상이다. 그러니까 지금 현실에 충실해라 라는 내용. 하지만 몽유롭게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면은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정도만 알아두세요. 어쨌든 몽자류든 몽유롭게든 꿈이라는 장치를 이용해서 현실을 비판하거나 이상세계를 설정하여 지향하는 세상의 모습을 제시했다. 자, 현실을 비판하는 것 나와 있죠? 내려갈게요. 우리 박시전을 다 할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마음이 급해지는 걸. 자, 아까 얘기했던 그 군담, 영웅 군담 소설, 군담은 뭐다? 전쟁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군담 나왔다? 전쟁하는 이야기다. 싸우는 이야기다. 근데 박시전은 특이하게 주인공이 박씨가 여자야. 그래서 여자가 전쟁에 참여해서 물리치는 그런 이야기예요. 물론 나가서 막 칼 들고 총 들고 이렇게 싸우진 않지만 어쨌든 자기의 그 능력을 이용해서 청나라 군사를 물리치는 그런 내용이 있다 볼 겁니다. 자, 세태풍자 소설은요, 사대부 계층을 풍자하고, 그 다음에 지배층의 무능과 위선을 비판하는 내용이야. 그렇지. 박지원이 진짜 그걸 잘했고요. 호질과 양반전, 아마 서구중 친구들은 호질 내신에 나왔을 거예요. 자, 호질은요, 호랑이가 호짓다라는 내용이죠. 그 뜻이죠. 그래서 호랑이가 누구를 비판하고 있는 거야? 조선 후기에 부패한 양반을 비판하는 내용이다. 양반전 마찬가지. 양반을 비판해요. 양반의 이름을 부러워하던 어떤 서민이 그 양반 내가 사겠다 해가지고 샀는데 양반이 되려고 봤더니 양반이 지켜야 할 내용만 이렇게 많았던 거야. 그래서 이런 게 양반이라면 나는 안 해라고 그냥 간다는 그런 이야기. 어쨌든 양반의 뭐를 비판하는 거야 그럼. 양반이 뭐에 집착하는 모습? 형식에 집착하는 양반의 형식주의를 비판하는 내용이야. 이거 좀 알았죠? 양반의 형식주의, 허세 이런 걸 비판하는 내용이다라고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이거 좀 갈게요. 판소리계 소설은 판소리 사설이 소설로 적착된 거를 말한다. 판소리로 전해지던 공연하던 내용이 소설로 바뀐 것. 그러면 그 판소리계 소설에는 판소리 했던 그 특징들이 다 드러나 있겠죠. 자, 보세요. 내용적인 측면으로는 서민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드러나 있어요. 서민들의 생활 모습, 서민들의 삶, 고통스러운 모습 이렇게 다 드러나 있고 판소리계 소설의 가장 큰 특징은 겉으로 드러나는 주제랑 그 속에 담겨있는 주제 이렇게 두 가지가 같이 있다. 예를 들어서 판소리계 소설 대표적인 거 춘향전 같은 거요. 춘향전. 그래서 춘향전 말고 심청전을 합시다. 심청전 같은 거요. 심청전의 겉으로 드러나는 주제는 뭐예요? 우리가 심청전 하면은 생각나는 거. 효녀, 심청 이러잖아. 그래서 누구한테 효도하자? 부모에게 효도하자. 이게 겉으로 드러나는 주제라면 이 속에 담겨있는 여러 가지 다른 주제. 우리에게 이 심청전이라는 소설이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말 뭐가 있을까? 부모님께 효도하자라는 내용일까요? 아니야. 어떤 게 있어? 심청이 엄마를 잃고 심청 아빠, 신봉사가 심청을 혼자 키우면서 힘든 모습, 그리고 심청이 자기 가정을 짊어지고 막 여기저기 동냥하러 다니는 모습에서 그때 고통스러운 현실에 살던 그 사람들의 모습이 다 드러나 있다.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그 다음에 뭐 또 뭐 뺑더범이랑 얘기해서도 뭐 다른 거. 그러니까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은 겉으로 드러나는 하나의 주제만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함께 우리에게 전달해 주려고 하는 그 이중적인 모습이 나타나 있다라고 알아주세요.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양반층에까지 폭넓게 향유되어 양반문학, 서민문학을 통합하는 근대문학적 위상을 확립했다. 엄청나게 인기를 많이 끌었어요. 판소리 자체가 뭐야? 공연이잖아. 공연이니까 좀 재밌게 이렇게 만들어놨지. 그래서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은 이거 말고도 여러 개가 있는데 지금은 이렇게만 지금 볼게요. 주제가 되게 이면적이다. 이면적이라는 게 뭐야? 겉으로 드러나는 주제랑 속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가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얘기를 하자면 판소리 사설이기 때문에 공연이잖아. 공연이니까 사람들이 좀 재밌어 할 만한 내용을 좀 길게, 그렇게까지 길게 할 필요가 없는데 좀 길게 풀어내는 그런 장황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흥부 놀부 같은 거에서 흥부네가 살기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계속해서 열거한다든지 아니면 놀부가 하는 못된 행동들을 사람들이 재밌어 하니까 뭐 이렇게 계속 열거한다든지 그런 거. 그런 내용이 좀 장황하게 풀어지고 있다. 좀 인기 있을 만한 것들을 또 크게. 그런 특징들은 나중에 나오면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할게요. 지금은 뭐 이것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 거고. 자, 장기전이랑 배비장전이 있는데 요거 들어본 적 있어요? 장기전이랑 배비장전? 장기전은 조만간 또 모의고사에서 풀 건데 장기전은요. 장기가 뭐냐면 숫껑이야. 장기가 숫껑이에요. 그럼 암꽁은 뭔지 알아요? 우리 나무도 바위돌도 없는 곳에서 매에게 쫓긴 기억나? 까투리. 그래서 장기와 까투리가 암꽁과 숫꽁이야. 그래서 장기와 까투리가 상징하는 건 그러니까 의인화된 소설이에요. 장기랑 까투리가 꽁들이 주인공이야. 근데 얘들이 상징하는 건 남자 그리고 여자. 남편이랑 아내요. 남편 말을 들어야 되는데 남편 말을 안 듣는 아내.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얘들아, 이때는 시기상으로 남편 말을 꼭 들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할까요? 이 작품에서? 아니야. 남편 말을 들었더니 남편이 아내 말을 안 듣고 남편이 자기 고집을 피워가지고 어떻게 됐어? 모르지. 죽었어요. 죽었어. 약 타놓은 그거 곡식 쪼아 먹다가 죽었어. 숫껑이, 장기가. 그래서 이 암꽁이, 이 까투리가 먹지 말라고 내가 꿈을 이상하게 꿨고, 뭐, 그거 지금 보니까 이게 사람이 꼭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하나씩 톡톡톡 넣은 것 같으니까 이거 지금 유인하는 거라고 믿기라고 먹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 장기가 네가 뭘 알아? 라고 하면서 내가 먹겠다는데 네가 왜 뭐라고 해? 하면서 먹고는 죽어버립니다. 근데 그 내용이 되게 장황하게 펼쳐져 있어. 내가 꿈을 꿨는데가 아니라 꿈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좀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게 공연을 하면 재밌었겠지. 그래서 장기전은 그런 거예요. 팔소리계 소설이에요. 마찬가지. 배비장전은 뭐야? 배비장이라는 사람이 원래 놀기를 좋아하던 사람이었는데 거기 있던 다른 누군가랑 내기를 했대. 내가 다시는 여자를 안 만날 거야. 라고 내기를 한 거야. 근데 이 내기한 배비장이랑 내기한 사람이 다른 여자랑 짜고 이 배비장을 어떻게 한 거야? 유혹하게 한 거지. 결국 배비장은 넘어가서 망신만 당하고 말았더라. 되게 재밌는 내용이라서 판소리에서 되게 인기를 많이 끌었고 소설로까지 나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만 우리 내용 보고요. 주요 판소리계 소설의 계승까지 보겠습니다. 판소리계 소설이 이렇게 많이 나왔냐면 나중에 너네가 내신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모의고사에서도 판소리계 소설이 진짜 종종 나오거든. 근데 이게 너네가 춘향전, 심청전 이런 거 다 안다고 생각해가지고 틀리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 그러니까 이게 내용을 잘 봐야 돼요. 내용이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잘 봐야지 문제 풀 수 있어. 춘향전, 그 내용이잖아. 심청전, 그 내용이잖아. 이러고서 안 보면 거기서 구멍 빵빵 나요. 잘 봐야 돼. 여기 근원설화 나와 있어요. 춘향전은 뭐부터? 열려설화부터 전해졌다. 열려, 누구? 춘향이. 암행어사 누구? 이몽룡. 이런 설화들이 있어요. 그다음 심청이는 효녀 지은 설화 뭐 이런 게 있고요. 이렇게 해서
근원 설화에서 판소리로, 판소리에서 고전 소설로, 그 다음에 신소설로. 이 소설이 뭐야? 얘네들이 전부 다 판소리계 소설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설은 판소리에서 소설로 정착된 거기 때문에 판소리의 특징을 완전히 버릴 수는 없어. 판소리의 특징이 당연히 들어가 있어요. 막 운율도 좀 느껴지고 소설 자체에서. 그리고 여기 왜 판소리 하면은 옆에서 누가 말을 계속 하잖아요. 말을 하면서 막 판소리 사설을 하잖아. 그 판소리 사설체가 소설에 그대로 드러나 있고요. 다음 여기 나와 있는데 조신설화는 뺄게요. 여기 토끼전은요 고토지설이라고만 볼게. 조신설화는 이건 조신의 꿈이라고 꿈 얘기야, 꿈 얘기. 그래서 좀 관련 없는 거고. 그래서 전반적인 의의는 아니 이게 뭐라고 이거 잠깐 봤다고 몇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 있냐. 뭐의 전반적인 의의겠어요? 고전소설의 의의겠지. 지금 우리가 배웠던 게 계속 고전소설이니까 고전소설의 의의야. 고전소설의. 고전소설 전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 일장춘몽. 일장춘몽이 뭐야? 하룻밤의 꿈이다 라는 거예요. 영웅적 화량, 가정 내 갈등, 남녀 사이 애정 같은 여러 가지 다양한 사상들이 뭐를 통해? 소설을 통해 드러나게 됐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만 하던 걸 그동안 소설보다는 뭐 시 이런 걸로만 많이 지었잖아요. 소설이 발달하게 되면서 여러 생각들을 좀 더 잘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 의의가 있어요. 그리고 조선 후기 소설은 어떤 특징이 있냐? 소설 중에서, 고전소설 중에서도 특히 조선 후기 소설은요. 자, 아까 얘기했어. 작자층이 확대되면서 평민계층이 참여를 했다. 그러니 뭐가 다양해졌겠어요? 주제가 다양해졌겠지. 그치? 여기 이 두 큰 전쟁 이후에 평민계층이 문학에 참여하면서 산문도 더 발달해지고 주제도 되게 다양해졌다. 여자들의 이야기, 남녀의 자유로운 연애 이야기, 뭐 기타 등등. 이게 결국 여기로 연결되는 거예요. 거기 보세요. 평민들의 환상과 꿈, 시대적 요구와 개혁에 대한 의지. 자, 실제로는 못하지만 소설 속에서는 양반을 갈아엎고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는 이야기 이런 것도 소설로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작자 미상의 소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게 됐다. 역시 여성의식의 개입. 아까 고전소설이 규방 여인들의 독서물로 자리 잡음에 따라서 소설 속에서 여성이 주인공으로 등장. 아까 규방이라는 거 우리 배웠잖아. 규방은 뭐예요? 여인이 기거하는 방이야. 그래서 이런 여인들이 그 소설을 많이 읽었어. 많이 읽다 보니까 이 정도면 나도 쓸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여자가 많이 쓰기도 썼다고 돼요. 여성의식이 개입된 소설들이 늘어났다. 자, 일장춘몽 한바탕의 본 꿈이다. 하룻밤의 꿈이다. 라는 내용이니까 그냥 간단하게 알아두고요. 바로 넘어가서 우리 박시전을 볼 건데 보기 전에 박시전에 대해서 잠깐 보고 갈게요. 차라리 앞에를 보고 이 내용을 볼 게 아니라 우리 뒤에 문제에 나오는 지문을 볼 거거든. 요약본은 안 볼 거예요. 그래서 뭐를 볼 거냐면 그 옆에 이거요. 지문 개관. 자, 우리가 오늘 배울 박시전은 전체적인 판을 그냥 간단하게 딱 얘기를 해주면 우리가 박시전은 몇 주 전에 주간파표에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기억나는 사람? 기억이 안 나요? 확실히 기억이 안 나요? 너네가 기억을 못할까봐 자, 뒤로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기억나요? 이시백 나오고 이시백이 장원급제하고 박씨가 허물을 벗고 기억나죠? 몇 주 안 됐으니까 기억해야 된다 얘들아. 그래서 요건데 요 내용이에요. 요 내용인데 자, 이 박시전은 제일 박시전에서 특이한 점, 박시전의 가장 큰 특징은요 변신 모티프야. 변신이 나타나. 누가 변신해? 박씨가 못생긴 얼굴에서 허물을 벗고 엄청나게
예뻐졌잖아. 그 내용이 어디 나왔었어? 우리 주간파표에 나왔었지. 그래서 박시전은 이 변신 모티프가 특징인 작품이고, 이 변신 모티프, 이 변신하는 장면을 중심으로 전반부랑 후반부로 나뉘어져요. 그래서 전반부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냐? 박씨가 그 집안에서 어울리지 못하고 어디 살아? 뒤에 초당을 짓고 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기 이름을 피화당이라고 했어. 그래서 그 피화당도 이름부터 복선인데 뭐를 피하는 집이다라는 뜻이에요. 화를 피하는 집이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박씨가 숨어 지내던 그 피화당에서 나중에 이 후반부에서는 병자호란이 일어나고 청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사람들을 거기다가 전부 다 모아놓고 그 화를 피하게 했다. 그런 내용이에요. 박씨는 비범한 인물이라서 앞을 내다볼 줄도 알고 막 그런 사람이잖아. 그래서 피화당이라는 곳에서 박씨가 숨어 지냈어. 누구한테 보여주기 싫어서 자기 얼굴을? 박씨가 보여주기 싫은 거야? 아니면은 그 집에 남편이랑 시어머니가 너 저리 가라라고 한 거야? 기억 안 나요? 여기서 지금 기억 안 나요? 우리 이거 배웠던 거? 풍악을 거느린 행렬이 안국동에 이르자 이 부분. 자, 먼저 얘기를 하면은 우리 사실은 이 지문이랑 우리 뒤에 있는 지문 두 개를 보려고 했어요. 원래는. 꿈이 컸지? 근데 지금 앞서 수업하신 분들이 도저히 두 개는 못합니다 라고 해가지고 우리 주간파표 지문은 읽어만 볼 거고 여기 우리는 뒤에 이제 후반부 내용을 오늘 볼 거야. 왜냐면 주간파표는 풀었으니까. 그래서 왜 이 두 가지 지문을 보려고 했냐면 하나는 이 전반부를 대표하는 내용이고 하나는 후반부를 대표하는 내용이라서 둘을 보려고 했어요. 전반부에서는 어떤 내용이냐. 박씨가 얼굴이 어때? 못생겼지. 그걸 뭐라고 해? 박색이라고 해요. 박색인 박씨가 뭐 하는 내용? 어디서 천대를 받아요? 시집에서 천대를 받지. 시집 식구들로부터 특히 누가 그렇게 구박을 했어? 기억 안 나요? 시어머니. 그치? 시어머니랑 또 이시백 씨 남편이 그 못생겼다고 저리 가라고 막 그러잖아. 거기 뭐 보이지도 말라고. 그래서 박색인 박씨가 시집 식구들로부터 천대를 받는 이야기. 자, 정확히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디에서의 갈등을 이야기하고 있을까? 사회에서의 갈등일까? 가정에서의 갈등일까? 맞아. 전반부의 내용의 가장 큰 특징은 가정에서의 갈등을 보여준다. 피화당에서 거처하던, 그래서 숨어 지내던 박씨의 모습이 전반부에 드러나 있어요. 하지만 박씨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자기 할 일 하면서 남편 장원급제도 도와주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나오는 지문이 있겠지만 뭐 신비한 연적을 줘가지고 남편을 장원급제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 여기 풍악을 울리고 오는 이유가 뭐였어? 남편이 뭐였어? 이시백이 장원급제 해가지고 선생님 이거 피드백할 때 장원급제라는 뜻을 몰라가지고 내가 헉 했거든요. 장원급제는 알아야 된다. 1등 한 거야. 수능 1등이요. 수능 만점자야. 우리 하은이가 있었니 혹시 거기? 그랬구나. 하은이가 몰랐다는 얘기는 아닌데 모르겠다. 기억은 잘 안 나요. 뭐라고 하지마. 똑같아 보나. 알았어? 네, 장원급제 알았으면 됐지. 그래서 이랬던 박씨가 짝 변신하면서 이걸 계기로 자 후반부로 넘어갑니다. 변신하자마자 뭐가 되는 건 아니고 내용적으로 그렇다는 거야. 후반부에서는 그럼 어떤 이야기? 청나라가 쳐들어와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자 여기에서 병자호란이 일어났어. 병자호란이 일어나고 청나라의 용굴대, 용률대 그 두 형제가 쳐들어와가지고 박씨한테 오게 돼. 그러니까 박씨가 피화당에 피해 있는데 왔다가 죽임 당하죠. 건드리지 말아야 될 거 건드린 거야. 박씨는 아주 능력이 비범한 사람이라서 그래서 박씨가 여기서 청나라의 그 장군들을 무찌르게 됩니다. 그래서 변신 후에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어떤 활약을 합니까? 영웅으로서 활약을 합니다. 네, 사실은 그 청나라의 장군들이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여자 한 명한테 휘둘려가지고 죽임당하고 했겠니? 아니지. 근데 우리는 아까 얘기했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런 작품을 만들었다고? 역사적으로 되게 수치스럽고 자존심이 상한 걸 무엇으로 극복하고 싶었어? 문학적 상상력으로 극복하고 싶어서 이런 내용이 나왔다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차용한 건 병자호란이라는 실제 사건과
박 씨는 누구? 허구의 인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특이한 거는 전쟁에서 싸우면서 영웅으로서 활약하는 사람은 주로 남자가 많은데 여자다라는 거. 여기 있죠? 정리하고 볼게요. 갈래는 고전소설이야. 역사 군담 영웅소설이야. 아까 얘기했던 창작 군담소설이 아니라 역사 군담소설이야. 왜 역사 군담소설이냐면 박씨가 실제 했던 인물이 아니라 뭐 때문에 병자호란이라는 실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역사 군담소설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다음 성격은요. 서사적, 영웅적, 전기적. 전기적이 무슨 뜻이라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이하여 전할만 하다라는 거. 세상에 알릴만 하다라는 거예요. 자, 주제는요. 박씨의 영웅적 기상과 재주 그리고 청나라에 대한 적개심과 복수심이 드러나 있다. 그래서 특징은 실제 역사랑 같다고 다르다고? 다르지. 그걸 뭐를 나타내고 싶었어? 청나라에 복수하고자 했던 그 민중의 소망이 반영됐다. 자, 민중의 소망이 반영됐다는 거 챙겨두자. 실제 역사와 같다, 다르다? 아니다, 다르다. 자, 여성의 활약상이야. 이렇게 활약했던 영웅이 굳이 여성이었던 이유는 어떤 여성들의 소망도 드러나 있다 해서 민중의 소망과 여성의 소망이 한꺼번에 반영돼서 진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이본도 엄청 많고요. 우리 지금 책에만 봐도 지문들이 같은 내용인데 좀 말이 달라. 이본이 많다 그래, 이본. 뭐냐면 이게 소설이 옛날에는 지금처럼 출판사에서 찍어내는 게 아니잖아. 어떻게 한 거예요? 필사 적었잖아. 적으면서 야 이건 이렇게 바꿔볼까? 이렇게 바꿔볼까? 하면서 약간 조금 표현이나 이런 게 바뀌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걸 이본이라고 해요. 이본이 되게 많나요? 그대로 적은 사람도 많겠지만 조금씩 바뀌어서 바꿨는데 이게 더 낫다 그러면 그게 나중에 더 많이 전해지는 거고 그런 식으로 조금 바뀌는 그때는 아직 지금 현대보다는 좀 더 이런 이본 이런 게 많았다라고 알아두면 돼요.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처음에 이시백 누구요? 그 장원급제한 그 사람 이시백과 혼인하지만 외모 때문에 박대받는 박씨의 내용이 나오고 자 연적이 뭔 줄 알아 얘들아? 먹 갈 때 여기 벼루에다가 먹을 갈 때 물 이렇게 붓는 거 있잖아. 그 물통이라고 하면 돼. 물 이렇게 붓는 조그마한 물 주전자처럼 생긴 거. 그 연적에 있는 물을 마시면은 뭐 자원급제를 할 것이오라고 연적을 줬어. 근데 남편이 가가지고 그 물을 마셨더니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글을 막 쓰게 돼가지고 자원급제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연적을 전에 남편의 자원급제를 돕고 그 날이었잖아. 우리 기억나죠? 이거 그날 밤에 박처사가 와가지고 너 이제 전생의 죄가 끝났다. 허물을 벗어라 라고 했어요. 허물을 벗어서 절세가인 아주 세상에서 제일 예쁜 가인쌤 가인으로 변신한 박씨. 그래서 위기는요. 박씨가 조선을 침입한 왜 웃어? 너무 좋아하는데. 용율대를 물리치자 피화당에 침입한 용굴대. 둘은 형제인데 용율대가 먼저 죽고 박씨가 용율대를 죽이니까 거기에 용굴대가 다시 침입했다. 절정 피화당을 침범하려는 용굴대를 물리치고 항복을 받아낸 박씨. 그래서 용굴대라는 사람은 실제로 있었던 장군이잖아요. 이런 거 좀 차용했다. 결말 공로를 인정받아 왕으로부터 정열 부인의 칭호를 받은 박씨. 자 얘들아 여기서 이렇게 딱 반 나눠가지고 여기까지가 전반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후반부다. 정리되죠? 우리는 지금 후반부의 내용을 볼 거야. 18. 우리 이든이 오늘 죽을라 그러네, 졸려서. 나도 졸린데. 왜 그래? 잠 안 잤어? 내가 문제니? 내가 지금 어젯밤에 이거 준비하면서 진짜 한숨을 100번 쉰 것 같아. 어떡하지? 우리 친구들 이거 박시전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했거든? 괜찮아요? 괜찮겠지? 이미 내용을 다 알고 있어서, 인준이는. 그래, 뭐. 내용을 알아서, 우리 인준이가 나와서 그럼 박시전 설명해볼까? 와, 인준이 목소리 이렇게 크게 한 거 처음 들었어. 확실하게 단호하게 거절하고 있구나. 알았어. 네가 왜요? 그래. 네가 왜요? 하니까 할 말이 없네. 그치? 네가 설명할 이유는 없죠. 99쪽 보자. 내가 설명해야지. 얘들아, 이게 박시전도 그렇고 고전소설도 그렇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때문에 힘들다?
뜻을 몰라서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 했어. 그러면 쌤도 뭐 이 어휘의 뜻을 다 기억하고 다 뭐 외우고 다니진 않겠지. 그러면 문제를 풀 때 모의고사에서 그 지문을 처음에 봤을 때 그거 어떻게 읽어낼 것 같아? 어떻게 잘? 앞뒤 상황 봐가면서 유추하는 거야. 진짜 다 몰라. 다 모르고 그냥 이럴 것 같은데 라고 넘어가는 것도 많아요. 왜냐면 이걸 다 외우고 다니진 않거든. 옛날에 하다못해 여기 인용된 고사 같은 거 있잖아. 그거 어떻게 다 외우고 다니니? 아는 게 너네보다 조금 많다 뿐이지 다 알진 않잖아. 근데 읽어낼 때는 그 앞뒤 내용 생각하면서 꼭 유추하면서 읽어야 돼. 알았지? 그러니까 그 능력이 중요해. 왜냐면 너네가 다 아는 내용이 나오진 않잖아. 나 아는 게 나오면 좋지. 근데 봐봐. 박시전도 지금 이렇게 연겨봐. 너네가. 이 지문들이 다 달라. 박시전을 안다고 해서 내가 이걸 다 알진 않잖아. 전체 전문을 다 공부하지 않는 이상. 그치? 그래서 처음 봤을 때도 우리가 좀 유추를 하면서 선생님이 단어는 알려줄 거야. 단어 뜻은 알려줄 건데 이게 무슨 뜻일 것 같아? 라고 내가 물어볼게. 너네 대답 안 하면 한 명씩 집어서 물어볼 거야. 그러니까 긴장하고 있라. 자, 요것도요. 요것도 요 지문도 모의고사에 한번 나왔던 것 같아요. 요 부분이 나왔어. 자, 봐봐. 호왕 나왔네. 호왕. 왕은 누구야? 호왕이니까 왕이겠구나. 선생님이 고전소설을 보면은 뭐 중심으로 읽어보라고 했어요? 인물 중심으로 읽어라고 했어요. 자, 여기 나오는 사람이 지금 호왕 나왔네. 자, 전혀 우리가 내용을 모른다고 생각해서 좀 알았으니까 좀 더 쉽겠지? 모른다고 생각했을 때 호왕이 나왔네. 호왕이 기뻐하고 있다. 용불대와 율대 형제로 대장을 삼아 정병 30만을 주어 가로되. 자, 호왕이 누구랑 누구? 용불대와 용율대를 뭐 했어? 대장으로 삼아서 군사를 줬다. 정리를 하면서 읽으라고. 그래서 주면서 뭐라고 했어? 부디 의주로 가지 말고 동쪽으로 돌아 들어가되 의주로 가는 길을 막아 소식을 통하지 못하게 해라. 자, 의주로 가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나 보다. 그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요. 이때 황후가 자, 여기는 왕인데 여기는 후. 어쨌든 간에 왕과 왕비. 이 왕비야, 왕비. 그러니까 여기는 호왕인데 송나라의 왕이니까 황제이지만 그냥 왕이라고 부른다. 이 사람은 왕의 부인이다. 이렇게 정리해. 후 나오면 이번에도 황태후 나오고 천자 나왔잖아. 천자는 왕이었어. 황제였어. 태후는 왕비였어. 근데 이게 천자랑 황태후를 둘이 똑같이 왕으로 생각하면서 풀기도 많이 했더라고. 근데 그럼 나중에 천자랑 황태후가 둘이 대화하는 장면은 어떡할 건데? 혼자서 1인 2역하는 거야? 그거 아니잖아. 그치? 천자는 황제야. 황태후가 나오면 왕후든 황후든 후가 나오면 뭐다? 그의 부인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어쨌든 왕비가 또 양장. 야, 양장 갑자기 나왔다. 양장이 뭘까 그러면? 양장을 불러가로되. 봐봐. 위에서 호왕이 용굴대랑 용률대한테 군사를 주고 가라 했어. 조선으로 가라 했어. 그러면 황후가 양장을 불렀다라고 하면은 뭐겠니? 누구를 불렀다는 거야? 두 장수를 불렀다. 양장은 두 장수란 얘기예요. 장수. 이 두 장군. 늘 불러 가로되 이번에는 동으로 들어가 장안을 바로 엄살하면. 자, 엄살은 뜻을 모를까봐 나왔네. 암살 아니고 엄살이야. 우리가 엄살 떠는 그 엄살 아니고 갑자기 습격하여 죽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건 넘어갈게요. 그래서 동으로 들어가 장안을 바로 엄살하면 임경업도 몰라 성공을 할 것이니. 자, 임경업이라는 사람이 나왔어. 임경업이 몰라서 성공을 한다. 자, 내용을 참 생각하면서 머리를 쓰면서 봐야 돼. 동쪽으로 들어가 장안을 바로 공격하면, 장안은 서울이야. 거길 바로 공격하면 임경업이 모를 거다. 아까 얘기했어. 의주로 가지 말고 동으로 돌아 들어가라 그랬어. 의주에 누가 있단 얘기야? 쟤 어디 보고 있니? 99페이지라고 내 얘기 안 했어요? 99페이지. 호왕이 크게 기뻐하며. 내가 이 시간에 찍은 영상을 내가 원래 편집을 안 하고 그냥 올리면 빨리 올리거든? 네, 호원이 때문에 항상 편집을 하거든? 호원이가 뻘소리를 한 번씩 해요. 그러면 내가 또 같이 뻘소리를 해. 그래서 호원이만 하는 뻘소리가 있으면 그냥 안 편집해도 되는데 나도 같이 해서 편집을 꼭 하게 되더라고. 찾았어? 네. 그래서 우리 이거 이해가 쉽게 뒤에 지도 한번 볼래요?
한 장 넘기면 지도 봐봐. 이게 아마 모의고사 문제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 그래서 청나라, 호왕, 토왕은 호, 병자 호란의 호가 청나라야. 청나라에서 중국에서 쳐들어오려고 하니까 자 의주를 통해서 장안, C가 장안이야. 장안이 서울이란 말이지. 서울로 바로 의주 통해 들어오면 금방인데 못 들어오잖아. 왜? 의주에 누가 있어서? 아까 임경업도 몰라라고 했으니까 임경업이 의주에 있는 거예요. 의주에 임경업이 있어서 임경업은 그러면 아 이들이 되게 무서워하는 장군이겠구나라는 정도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임경업도 몰라 성공을 할 거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들어오래? 동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들어와서 장안으로 가라는 거야. 원래 여기 청나라에서 이렇게 오면은 빠른데 여기 의주가 있으니까 이렇게 오지 말고 이렇게 돌아서 여기 무슨 문? 황해수를 통해서 와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내용 지금 그려지지? 다시 돌아가요. 성공을 할 것이니 부디 우의정 20액의 집 후원은 범치 마라. 자, 20액 나왔어요. 20액은 누구 남편이야? 맞아. 박씨 남편이야. 20액이 장원급제 해가지고 우의정까지 됐네. 20액의 집 후원 뒷마당에 뭐가 있어? 박씨가 지어놓은 피화당이 있어. 거기는 가지 말라고. 만일 범하다가는 성공은 세로에 성공은 고사하고 목숨을 보전치 못할 것이니 부디 명심불망하라. 자, 이 황후는 지금 뭐 어떤 능력이 있어? 지금 봐봐. 여기에 지금 박씨가 기거한다는 것도 알고 있고 이리로 가지 말아라고 알려주는 황후는 비범한 인물이다 정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양장 누구? 용불대랑 용률대 수명하고 명을 받들어서 군사를 거느려 동으로 황해수를 건너 바로 장안을 향하였더라. 이렇게 돌아가지고 황해수를 건너 저기로 갔다는 거야. 서울로 갔다는 거야. 각설. 자, 각설하고 내용을 바뀐다는 얘기예요. 이때 박씨 피화당에서 천기를 보고 자, 천기가 뭘까? 여기서 천기. 자, 상상을 한번 해보자. 천기를 보고 승상을 청하여 가로되 하면서 박씨가 뭐래? 좀 상황이 안 좋네요. 라고 해. 그럼 천기는 뭘 본 걸까, 박씨가? 하늘에? 맞아. 그래서 우리가 이걸 유추할 때 간단한 한자 정도는 좀 알아야지 좀 쉬워. 하늘이라는 것만 알면 조금 쉽죠? 하늘에, 우리나라에 한자어가 많아서요. 하늘의 기운을 딱 보더니 박씨는 역시 비범한 인물이야.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더니 무슨 일이 생길 것 같다라고 파악을 하고 승상을 청하여 가로되. 자, 여기서 승상이 누굴까? 20액 맞아요. 누군가에게 안 좋은 상황을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 그럼 박씨가 직접 왕한테 가서 얘기하기는 힘들었을 테니까 누구에게? 남편 20액에게 이야기했다. 승상은 20액을 말하는 거야. 고전소설의 가장 큰 특징. 뭐가 자꾸 바뀌어? 인물을 지칭하는 단어들이 계속 바뀌지. 그러니까 여기 봐봐. 용굴대랑 용율대가 양장이구나.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아까 20액이 우의정이고 우의정 20액이 승상이구나. 이 정도는 좀 이어가면서 봐야 돼. 이드나 내가 가서 너의 등을 쳐줄까? 목을. 지금은 안 잤어? 그냥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 알았어. 자, 봐. 그래서 뭐라고 해? 박씨가 북방호적이 누구? 청나라 오랑캐. 그러니까 금방 들어오는가 싶으니 금방 들어올 것 같으니 급히 탑전 뭐라고 했어? 빨리 봐봐. 그러니까 너네가 진짜 이건 도저히 모를 것 같네? 라는 건 거기 나와 있어. 탑전 뭐라고 돼 있어? 맞아. 임금의 일이신 곳에 아래요. 임경업을 내직으로 불러. 임경업을 안쪽으로 불러서 군사를 조발하여 막으소서라고 했어. 임경업이 계속 회자되는 거 보니까 조선의 1장군은 누구다? 임경업이구나.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지. 자, 승상 가로대. 자, 가로대는 말하길이에요. 승상은 20액. 이 말하기를 북방호적이 들어오면 북으로 올 거잖아. 우주 따라오면 금방인데 왜 이렇게 돌 거라고 생각해요? 라고 하면서 김경업은 북방을 지키는 의주부윤이라 어찌하여 오는 길을 버리고 이쪽 안쪽 서울의 내직으로 부르리까? 부인 말하길 호적이 북방으로 안 오고 동으로 이렇게 돌아서 온다니까? 그래서 임경업을 빨리 패초해라. 패초도 모를까봐 적어놨다.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빨리 불러들여라 라고요. 임금의 명으로 불러들여라. 패초하옵소서. 승상이 크게 놀라 급히 들어가. 어디로 들어갔겠어요? 어디로?
군 걸로, 그지? 왕이 계신 걸로 들어가서 부인의 말을 낱낱이 말했는데 상이 놀라서, 자, 여기 상 나왔다. 승상은 20액이야. 상은 누굴까? 누구? 맞아, 왕. 왕이 놀래서 만조백관. 아, 이게 느낌이 올 것 같아요? 만조백관이 뭘까? 자, 봐봐. 승상이 크게 놀라 급히 들어가 부인의 말을 그대로 아뢰니까 임금도 놀래. 만조백관은 다 경황하여 임경업을 패초하려 의논하더라 라고 했어. 자, 만조백관은 느낌상 뭔 것 같아요? 만 나왔어. 모든, 누구? 맞아. 모든 관리야. 오, 호은이가 어휘력이 좋구나. 그래서 모든 관리들이 전부 다 경황하여, 자, 경황하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놀라고 황당하여. 놀래서 임경업을 불러 라고 의논하고 있어. 이때 좌의정 원두표가 아래요. 북방 오랑캐는, 자, 원두표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우리 편인지 남의 편인지 모르겠지만 나왔어. 나오는 사람 다 적어봐. 여기는 지금 여긴 청나라 쪽이고 여기는 이제 우리나라. 우리나라에 아까 이시백이랑 박씨 나왔지. 이시백은 다른 말로 뭐라고 했어? 우의정이라고 됐어. 그리고 또 뭐라고 했어? 승상이라고 했어. 이런 식으로 다. 인물을 지칭하는 말들을 다 적어보면 나중에 좀 읽기가 쉬워. 그 다음 여기 누구 나왔어요? 상 나왔지. 상이 누구야? 왕이야, 왕. 그리고 그 왕이 임경업을 패초하자라고 하니까, 자, 임경업도 중간에 한번 나왔어요. 임경업. 장군이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거 보면 돼. 상이 나왔고 왕 밑에 있던 만조백관. 사람 이름은 아니지만 모든 관리가 나왔고, 그리고 그 중에 누구? 좌의정 원두표. 만조백관은 지울게. 좌의정 원두표가 나와서 얘가 뭐라고 했는지 볼게요. 북방 오랑캐는 본디 잔꾀가 많사오니 분명 그러하올 듯하오니 박부인 말씀대로 하여보사이사 라고 했어. 아, 잔꾀가 많아서 바로 안 오고 돌아서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씨 말대로 한번 해봅시다 라고 원두표는 알고 봤더니 누구 편? 이 편이다. 우리 편. 우리의 말에 힘을 실어주는 사람이다. 박씨와 이시백의 말에 힘을 실어주는 사람이다. 자, 내가 우리라고 얘기하는 건 주인공 입장이라고 얘기할게요. 이러니 지문 2개 가능? 근데 한데 김자점이란 사람이 발염 변색하고 얼굴색 바꾸고 아래어 가로되 제신 여러 신하의 말이 그르도소이다. 자, 그르다라는 건 지금 이번 주, 지난주, 지지난주 주간파피 계속 나왔어. 그르다. 그르다 뭐예요? 잘못되다. 아니시고 그릇된 줄도 나왔잖아, 이번에 정과정에서. 그릇되다, 그르다라는 건 정말 자주 나오는 표현이니까. 현대문학, 비문학, 그리고 고전문학 할 거 없이 많이 나오는 표현이니까 알아두세요. 제신의 말이 잘못됐어. 국적이 북한 오랑캐가 여러 번 임경업에게 패한 바 있으니 기병할 수 없사옵고, 자, 말을 일으켜서 사람이 이렇게 쳐들어올 수 없고, 설사 기병하여 온다 해도 북으로밖에 없는데, 만일 임경업을 패초했다가 호적이 의주를 쳐 항성하며 그세를 당치 못하며, 그지? 그 말도 맞는 말이긴 해. 근데, 국가 흥망이 경각에 있을지니 어찌 요망한 계집, 누구? 박씨. 그러면 느낌상 이 누구? 김자점은 누구랑 척을 졌네? 박씨랑 상황이 상태가 안 좋네. 자, 이시백이랑 박씨. 원두표는 이쪽 편이야. 자, 이렇게 동그라미로 할게요. 그다음 여기 박씨네랑 누가 안 좋아 사이가? 김자점이 안 좋아. 이렇게 정리하면서 볼게. 그래서 김자점이 이 요망한 계집이라고 할 정도로 박씨를 싫어하고 있어. 말을 듣고 북방을 비우고 동쪽을 막으리까 이는 다 나라를 망할 말이다. 어찌 지혜 있다 하오리까? 자, 왕이 가로되 아니 박부인은 좀 신기한 사람이잖아. 신이라 신명지감이 있어. 여러 번 신기함이 있었으니 그 말대로 하고자 한다. 하니까 이 자점이 지지 않고 왕한테 대들죠. 시방, 지금 시와연풍 국태민안하노니, 자, 시와연풍이 뭔 뜻인지 모르겠고 국태민안이 뭔 뜻인지 모른다고 해도 뒤를 볼게요. 이런 태평성대는 알지? 그치? 태평하고 평화로운 세상. 그러면 얘랑 얘가 같겠구나 정도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 네. 그래서 시와연풍 국태민안
별일 없이 편안하게 지내는 상황이다. 이런 태평성대에 무슨 병난이 있으리, 무슨 전쟁이 있겠냐. 박 씨는 또 요망한 계집이래. 계집위원을 전하 어째 그 요망하대. 침묵하시며 국가대사를 아이놀이같이 하시나이까 하니 만조백관 모든 관리가 김자점의 말이, 자 여기 보세요. 김자점의 말이 어떤 줄 안다고? 그른 줄, 잘못된 줄 알지만 아무 말도 못해. 왜 못해? 김자점이 권세가 좀 높아서, 그치? 그래서 왕이 그 일로 유예 미결, 그러니까 결정을 잘 못하시고 조회를 파했다. 우상, 자 우상 나왔어요. 자 아까 얘기했어. 우의정, 승상, 우상까지 같은 사람입니다. 같이 똑같은 인물을 일컫는 말을 잘 챙기라 했어요. 우상이 집에 돌아와 그 연고를 부인더러 말하니, 박씨한테 말하니 부인이 아연 타나요 가로되. 아이고 놀래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기를 슬프다. 호적이 미구 무슨 뜻일까? 미구. 야 앞뒤를 보면서 얘기해봐. 미구의 도성을 범하려 하되 간이니. 자 미구의 도성을 범하려 하되. 미구가 뭐겠어? 먼 뒤에 아니면은 짧은 길에. 맞아, 조만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는 그냥 우리 상상하면서 유추하면서 읽어보자. 호적이 북방 오랑캐가 조만간 도성을 서울을 범하려 하되 간인이 나라의 총명을 가려. 간인 누구? 김자점이. 자점이요. 나라의 총명을 가리워 사직을 위태케 하니. 자 우리나라를 위태하게 하니 절통치 않으리요. 통탄스럽다. 이제 급히 임경업을 불러 동편에 복병하였다가, 복병은요 병사를 이렇게 잠복시키는 거야. 복병하였다가 냅다 치면 파하기는 어렵지 아니할지라 이제는 속절없이 손을 메어놓고 완전히 도적을 받으려 하니. 다 도적 누구? 이 북방 오랑캐 얘네들 받으려 하니 이제는 국군이 불행하니 무관해하라. 무관해하가 뭐야? 무관해하 어쩔 수가 없다라고 옆에 나와있죠. 봐봐 나와있지. 무관해하라. 대감이 이미 나라에 헌신하였으니 이미 말했잖아. 이제 더 어떡하겠어. 불행한 일이 있을지라도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하여 비록 전폐지경을 다하여 죽더라도. 자 전폐지경 무슨 뜻일까요? 뭐 하는 지경이겠어? 전부 패하는 지경이지. 그걸 당하여 죽더라도 신자의 도리에 국가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름을 후세 전하게 하옵소서. 만일 위급한 때를 당하여 김자점으로 병권을 맡기친데 망극한 일을 볼 것이니. 망극하다는 좋다야? 아니야. 안 좋은 일을 볼 것이니 어진 사람을 가리어 맡기게 하옵소서. 뭔 일 생기면 김자점 말고 다른 사람에게 맡기게 하옵소서라고 박씨가 이야기를 하지. 어쩌겠어 라고. 우상이, 자, 이시백이 이 말을 듣고, 그 둘이, 이시백이 원래 박씨 못생겼다고 되게 싫어했잖아. 근데 박씨가 예뻐진 다음부터 둘이 되게 친하게 지내서 지금 잘 지내고 박씨 말도 잘 듣고 있어. 그 중간에 그 내용이 있었어요. 변신한 이후에 둘이 되게 잘 지냈어. 그래서 지금 박씨 말을 다 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되게. 여튼, 그래서 우상이 이 말을 듣고 간계한 마음, 분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여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순심으로 지내더니 죽기로서 다시 아뢰리라. 자, 이 부분 한번 볼게요. 자,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야. 이건 그냥 내 부인 말을 들어야 될 것 같아. 그동안 부인이 한 걸 보니까 이 사람 분명히 뭘 알고 있어. 라고 생각해서 죽기로서 다시 아뢰리라. 누구에게 아뢰겠다는 거야? 왕에게. 무슨 각오로? 맞아, 죽을 각오로.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진짜 죽겠다가 아니라 죽을 각오로 다시 말해보겠다. 라고 권례에 들어가니 이때는 병자년 동 10월이라. 라고. 10월. 병자호란 언제 일어나는지 알아요? 음력 12월? 그쯤일 거야. 그래서 그 앞에 이제 병자호란이 일어나기 전에 이제 그 앞에 그 이야기들, 그러니까 그쯤인 거지. 딱 그때인 거지. 우상이 미처 탑전에 미치지 못해서 왕한테 가고 있다가 거기가 못하여서 동대문 밖으로서 방포일성의 금고함성이 천지진동하며 호병이 동문을 깨치며 장안을 엄살하니. 자, 방포일성. 자,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뭐가 쳐들어왔어? 얘네들 용골대랑 용일대, 호적, 호적 그리고 이 청나라의 병사들이 동문을 깨치며 장안으로 급격히 쳐들어온 거지. 와서 갑자기 습격하여 죽이고 있다라고. 엄살은 갑자기 습격하여 죽임이었어요.
그래서 방포일성, 금고함성.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느낌상 무슨 소리 같아요? 큰 소리. 그리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막 총소리, 풍소리 이런 거 있잖아. 그때 총이 없었으니까. 이게 방포일성, 대포 쏘는 소리, 일성 소리. 그다음 금고함성. 금고는요. 그 앞에 이 지휘하는 사람들이 치는 그런 소리 있잖아. 그런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며 호병이 장안을 엄살하니 장안이 불의지변을 만나 모두 분주하는지라. 자, 여기 뭐야? 전쟁이 일어났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지. 쳐들어온 거야. 백성들이 도적의 창검에 죽는 자가 무수하여. 도적 누구? 청나라 오랑캐, 호적, 용골대, 용율대, 양장 다 마찬가지야. 도적의 창검, 창과 검에 죽는 자가 무수하여 주검이 태산 같더라. 자, 주검은요 시체가 태산처럼 과장법이지. 장안 인민이 하늘을 우러러 땅을 두드려. 장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늘을 우러러 땅을 두드려 살기를 바라는 소리 천리 진동하는지라. 상이 왕이 망극하여 어찌할 줄 모르시고 우상더러 가로되. 우상한테 뭐라고 해? 이제 장안이 벌써 함몰되고 구화문에 도적이 들어온지라 내 장차 어찌하리요. 자, 우상 가로되. 우상 누구? 이시백. 일이 급하였사오니 남한으로 행하사이다. 이게 남한이 북한 남한의 남한이 아니라 어디겠어요? 남한? 맞아. 그때 인조가 남한산성으로 도망갔잖아요. 그치? 삼전도에서 굴욕 하고 옥교를 재촉하여 서문으로 나오니라. 또한 종로에서 호적의 복병. 아까 복병이 뭐라고 했어? 숨어있는 병사라 그랬지? 숨어있는 병사 또는 숨어있는 일. 병사들이 잠복하여 숨어있는 일을 둘 다 일으켰는 말이야. 호적의 복병을 만나 우상이 칼을 잡고 죽기로 싸워 복병하였던 장소를 베고 겨우 길을 얻어 매시고 남한에 들어가니라. 자, 우상은 충성하고 있죠. 누구에게? 왕에게. 근데 어디에서 왕에게 충성하고 있어 지금? 어디야? 장안, 서울에서 남한산성으로 가는 그 길에서 충성하고 있지. 그래서 얘들아 19번 문제 한번 볼래요? 먼저 지금 19번 문제 잠깐 보고 갈게. 아까 우리 바로 풀어버릴게 이거. 자, A, B, C, D, E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야. 자, A는 의주, B는 황해수, C는 장안. 자, D는 피화당, E는 남한산성이야. A를 통해 호적이 침입하였다. 맞아요? 아니지. 호적 어디로 왔어? 돌아서 왔지. B는 임경업이 수비하고 있었다. B가 아니라 어디? A를 수비하고 있었지. 그러니까 일단 다 틀렸어. 그 다음에 3번. C에서 전쟁의 참상이 드러나고 있다. 장안에서 전쟁의 참상이 드러나고 있다. 맞잖아. 난리 난 게 어디였어? 장안이었잖아. 서울이었어요. D에서 답은 3번이야. 다른 거 본다고. D에서 피화당에서 율대의 영웅성이 드러나고 있다. 자, 피화당에서는 박씨 있잖아. 박씨한테 율대가 굴복하는 장면이 나와 있다. 뒤에서 바로 나오겠지만 아니야. 그다음에 E 어디? 남한산성에서 우상의 충성심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했는데 남한산성이 아니라 거기로 가는 장안에서 방금 충성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틀렸다고. 이거 헷갈릴까 봐. 먼저 풀었어요. 남한에 들어가니라. 다시 돌아왔어요. 각설 바뀌었어. 이때 박씨일가 친척을 다 모아 어디로 피난했어요? 피화당에 피난했다. 호장 용굴대가 제9 율대로 하여금 장안을 지키어 물색을 수습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군사를 몰아 남한산성을 애워싸는지라. 자, 용굴대 장안에 운거하여. 자, 용굴대는 장안에 이렇게 장안에서 이렇게 숨어가지고 물색을 물건을 막 추심하니. 물색이 뭐야? 물색이 물건이야. 물건. 뭐 가져갈 만한 물건이 없는지 수색하라고. 그러니까 진짜 도둑놈 취급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랬을 때는. 실제로도 그랬지. 그래서 운거하다는 건 차지하고 그 지역을 차지하고 딱 지키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이건 알아둘게. 지역을 차지하여 지키다. 자기들 것도 아니면서 장안을 딱 지키면서 물건을 막 너 가진 거 있냐? 하면 추심한다는 거지. 장안이 물 끌 듯하며 여기 쓰기 살기를 도망하여 죽는 사람이 무수한지다. 피화당에서 피난한 사람들이 이 말 들으니까 불안해 안 불안해? 불안하지. 그래서 그 사람들도 도망고자 하거늘 박씨가 가로되 이제 장안 사면을 도적이 다 지켰고
피난코자 한들 어디를 가리오? 이곳에 있으면 피할 돌이 있으리니 염려 마라 라고 하더라. 이때 율대가 백여기를 거느려. 자, 백여기라는 건 뭐야? 말 탄 사람. 그러니까 사람이 말을 이렇게 타고 있을 거 아니야. 그 말의 개수를 100개 정도 이렇게 쓰는 단위예요. 백여기를 거느려 우상의 집을 범하여 인물을 수탐하더라. 역시 누가 있는지 이렇게 본다는 거야. 내외 접촉하여 아무도 없지. 왜? 피화당에 다 모여있으니까 빈집 갑건을 차차 수탐하여 후원에 들어가 살펴보니. 자, 누가 가지 말라 그랬어 거기? 황후가 가지 말라 그랬는데 갔어. 온갖 기이한 수목이 좌우에 버려 무성하였는지라. 자, 어때? 되게 이상하지? 비현실적이지? 율대가 고이히 여겨, 이상하게 여겨 자세히 살펴보니 나무마다 용과 범이 숨이 머리랑 꼬리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고 가지마다 뱀과 짐승이 되어 천지풍운을 이루며 살기 가득하여 은은한 고각 소리 들리는데, 자, 고각이 뭘까? 고각. 북이랑 나발이라고 해요. 그때 나팔이라고 안 하고. 아무튼 그럼 북소리, 나발소리 이런 게 들리는데 그 가운데 무수한 사람이 피난하였더라. 그러면 이 피화당에 숨어있는 사람들은 살겠어? 죽겠어? 살겠지. 왜? 주변에서 나무가 이렇게 둘러싸서 지키고 있고 용률대는 거기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용굴대가 나중에 다시 찾으러 온 거지. 그러니까 복수하러 온 거지. 내용 됩니까? 그래서 아까 지금 우리 여기는 우리가 전에 우리 주간파표에 나왔던 내용은 박 씨가 시집에서 천대받으면서 가족과의 갈등이 일어났던 부분 전반부고요. 여기는 후반부. 어떤 내용? 박 씨가 비범한 능력을 이용해서 영웅으로서 활약하는 부분. 됐어? 그 중간에 병자호란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끌어와서 창작 군담 소설이 아니라 역사 군담 소설이다라고. 됐어. 바로 문제 볼게요. 18번. 위 글을 통해 꿈이 컸지. 지문을 2개 볼 생각을 하다니. 위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지금 얼른 풀어볼래요? 번 풀었으면 뒤로 넘겨서 20번도 풀어봐요. 문제 2개밖에 안 되니까 얼른 풀고 다 푼 다음에 같이 보자. 문제 안 어렵죠? 됐지? 시간 더 필요한 사람 있어요? 없죠? 보자. 이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답. 호은이 몇 번? 1번. 다른 의견 있어요? 맞아, 1번이지. 도정의 신하들은 김자점의 말을 인정한 거야? 아니야? 아니지. 뭐라고 했었어? 글은 줄 알면서도, 그지? 그의 권세 때문에 이렇게 했다. 나머지 보고 갈게요. 임금은 박 씨의 탁월한 능력을 믿어 그 말을 따르고자 했지. 박 씨는 위기를 당하여 침착하게 대처하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지. 있으세요. 여기 있으면은 화를 피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김자점은 임경업을 내직,
안쪽, 이 서울 쪽으로 불러들이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 말이 되는 그 요망한 계집 이러면서. 승상 누구? 이시백이 호적이 황해수로 침입하리라는 박씨의 말을 의아하게, 처음에는 의아하게 생각했지. 왜 북으로 오지 않고 그러겠냐 했더니 박씨가 아니야 그럴 거야 라고 하니까 그렇겠지. 당신이 말하면 그게 맞겠지 라고 생각을 한 거지. 답은 1번. 둘이 사이 좋아졌다니까. 자, 20번 볼게요.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자, 보기 보면은 갈등은 문학에서 나오는 갈등이란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고 그다음 세계관과 가치관의 대립 양상을 보여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주요한 역할을 한다. 또 개인과 개인, 자와 세계, 인물 내면에 모순된 감정이나 가치관의 충돌을 통하여 긴장감을 유발시키는 기능을 한다. 자, 갈등은 뭐야? 생각이나 가치관이 달라서 벌어지는 대립이죠. 그게 한 인물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면 그게 내적 갈등이고, 한 인물과 그 인물을 둘러싼 세상이랑 외부 대상이랑 갈등이 일어나면 외적 갈등이고, 하나 더 인물이 아니라 사회와 사회와의 갈등 어떤 거예요? 이런 경우.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 사회와 사회와의 갈등까지 나타난다. 알아두세요. 배경 지식처럼 알아둬야 되는 건데 모를까봐 보기 제시됐고요. 자, 1번. 율대가 박씨의 피하당을 침입함으로써 구성상 긴장감이 유발되고 있다. 맞아요? 그지? 갈등이 뭐 한다 그랬어? 긴장감을 유발시키고 있다. 그 다음에 2번. 박씨와 김자점의 갈등을 통해 박씨의 김자점이 갈등을 하는 부분이 있었어? 없었어? 어디서 나왔어? 김자점이 박씨한테 뭐라고 했어? 요망한 계집이라 그랬지. 그니까 요망한 계집이라는 말에서 김자점이랑 박씨는 갈등을 하고 있구나를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돼. 맞아요. 여성에 대한 당대 남성의 부정적 인식을 엿볼 수 있다. 맞아요. 자, 3번. 호적이 침입하여 백성들이 피해를 입음으로써 사회와 사회의 갈등, 그치, 우리나라와 청나라의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김자점과 원두표. 김자점은 박씨를 지지하지 않는 인물, 원두표는 박씨를 지지하는 인물의 갈등은 무엇으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어요? 박씨의 말에 대한 두 사람의 의견 대립에서 비롯되고 있었죠. 자, 호적과의 전쟁에서 죽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으로 고민하는 우상. 우상이 그런 적 있어요? 뭐라고 얘기한 거야? 내가 죽음을 각오하고 말을 해야 되겠다. 무슨 말을 해야 되겠다? 여기 지키라고, 여기 동쪽 지키라고, 황해수 지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내 집으로 불러들이라고 해야 되겠다라고. 그러면 우상은 내적 갈등을 하긴 했는데 묘사가 된 건 아니야. 내적 갈등이 어디서 표현됐어? 수심에 잠겨 있었다. 이런 부분에서. 어떤 수심에 잠겨 있었겠니? 내가 이 말을 할까 말까 하는 내적 갈등을 하고 있었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잘못된 건 이거 아니고요. 내적 갈등이 묘사되고 있는 건 아니지만 내적 갈등이 한 건 맞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돼요. 답은 5번이죠. 그치? 됐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했어요. 자, 숙제. 숙제는요, 이건 클리닉까지 아니고 다음 주 주말까지, 다음 주 수업까지요. 모든 반 다 똑같이 숙제 나갈 거예요. 자, 1번부터 우리 18, 19, 20번 풀었잖아. 1번부터 17번까지 자필본 링크 확인해서 먼저 풀어보고 채점까지 다 해가지고 오답 분석까지 해가지고 오기. 그리고 나눠준 거 있죠? 우리가 오늘 하고자 했던 거 이거 다시 읽어보고 문제 한번 다시 풀어보기. 그렇게 숙제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가지고 와요. 잘했어. 고생했어요. 여기까지 할게요.